오늘은 30분봉 공부와 더불어 일봉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2030년쯤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 기업이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라는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이 없기에 자금 조달에 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리가캠 바이오란 종목은 소개를 한 번 했었는데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5년간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을 100사건 성공하고 최대 48조 원가량의 계약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KPBMA FOCUS 12호에 따르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은 최근 5년간 비공개 계약을 포함해 기술 이전 100사건을 달성했다. 계약 내용 비공개를 제외하고 100사건의 기술 이전 최대 계약금 규모는 47조 7,693억 원이다. 국내 기술 이전 규모 상위 10개 기업은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지신옥십 자랩셀, 보로노이, 종근당 순이다. 리고캠 바이오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7건의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기술 이전 최대 계약금 규모는 7조 5천억 원가량이다. 같은 기간 대웅제약은 기술 이전에 8건, 지신옥십 자랩셀은 1건, 보로노이는 3건, 종근당은 1건 성공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등 글로벌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플랫폼 기술과 후보물질을 개발해 기술 이전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리가캠 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해 경쟁력을 입증받았다. 국내에서는 리가캠 바이오와 피노바이오, 알테오젠, 에티스 등이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DC는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형 바이오 기업도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공동연구와 기술 도입을 진행 중이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 제형 IV를 피하주사 제형 SCU로 변경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 MSD와 산도주 등의 기술을 이전했다. MSD와 면역 항암제 키트루 다성분명 펜브롤리주맙 SC 개발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꾸고 해마다 판매 로열티를 받는 조건을 추가해 계약 가치를 높였다. ABL 바이오는 뇌혈관장벽 비비비 투과율을 높이는 플랫폼 기술 그래파디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적용한 퇴행성 뇌질환 신약 후보물질 ABL301을 글로벌 제약사 산오피에 최대 계약 규모 1조 3천억 원에 이전했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는 자체 개발 신약 팩스쿨루 성분명 팩수프라잔, 엠블로 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HM43239 등을 직접 기술 이전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후보물질과 기술을 도입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기술거래 파트너십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거래를 단순히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확산을 통한 기술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신약 개발 R&D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을 원활하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신약 개발, 전문 펀드의 확대 등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리가캠 바이오의 플랫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 이전이 되는 파이프라인의 계약금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다 내년 첫 상용화 신약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가캠 바이오는 현재까지 총 13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누적 계약금만 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기술 수출 명가다. 국내에서 기술 이전으로 꾸준히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바이오텍이기도 하다. 올해 1분기에만 311억 원의 매출을 기록, 연매출 수준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리가캠 바이오는 2019년 3월 일본 다케다 제약의 자회사 밀레니엄 파마에 항체약물 접합체 ADC 면역항암제 세계 타깃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4,348억 원에 기술 이전했다. 비공개한 선급금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3개 파이프라인으로 나누면
개당 약 1,516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의 개당 가치를 계산해보면 2020년에는 3,923억 원, 2021년 5,998억 원, 2022년 3,210억 원, 2023년 2조 3,762억 원이 된다. 지난해 단일 파이프라인으로만 2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ADC 약물인 LCB84가 미국 임상 2분 1상에 진입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리가켄바이오는 기술 이전 시 신약 가치를 더 높이 인정받기 위해 파이프라인 개발을 임상 단계로 고도화한 뒤 기술 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덕분에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의 개당 가치가 2019년 1,5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762억 원으로 4년 만에 14.7배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미국 임상 종양학회 ESCO에서 니가켄바이오의 중국 파트너사 포순제약과 시스톤이 공개한 임상 데이터들도 긍정적이다.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형 타깃 ADC FS150E1214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NO2와 유사한 효능을 확인하고 부작용 지표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시스톤의 기술 이전된 CSO001A1271은 미국 머크가 개발 중인 경쟁약 MK2140의 임상 1상에서 나타난 객관적 반응률보다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다. LCB14는 부작용 지표에서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간 리포트 신약 모달리티 2023에 따르면 임상 단계에 진입한 ADC의 상용화까지 도달하는 확률은 1%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효능 문제보다는 임상 단계에서 발견되는 안전성 이슈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도 ADC 개발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가켄바이오 관계자는 리가켄바이오의 ADC 플랫폼의 증가는 안전성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ASCO 2024에서 발표된 내용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리가켄바이오의 ADC 플랫폼이 적용된 파이프라인들은 경쟁약 대비 동등 이상의 유효성과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장 중인 ADC 시장 내에서 니가켄바이오의 포지션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LCB14는 니가켄바이오의 최초 상용화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LCB14는 빠르면 올해 말 임상 1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첫 시장 출시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예측이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니가켄바이오의 약점은 아직까지 상업화된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점이라며 상업화된 신약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된 시젠, 이뮤노젠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이제 또 다른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DC 개발 열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인 니가켄바이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7일 DS투자증권 김민정 애널리스트는 제약바이오 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니가켄바이오에 대한 신규 매수 의견을 게시한 후 바이오텍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목표 주가는 14만원이다. ADC는 항체와 약물이 링커로 결합해 특정 암세포를 표적화한 후 세포 독성을 가진 약물이 작용하는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ADC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는 인위적인 항체 항원 반응을 활용해 혈액 내에서 안정된 형태로 표적 세포에 도달한 뒤 암세포 내부로 진입한다. 이후 세포 내 효소에 의해 항체와 약물의 결합이 분리되면서 약물이 암세포 주위로 방출돼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리가켄바이오는 순도 높은 단일 물질 구현이 가능한 결합 방법, 암특이적 톡신 약물 방출이 가능한 안정적인 링커, 암세포에서만 활성화되는 톡신 등 차별적인 강점을 보유한 ADC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DS투자증권 측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LCB715는 110억 원, LCB14는 1조 4,106억 원, LCB84는 2조 2,745억 원 등으로 각각 산정한 후 순차입금을 차감해 적정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ADC 플랫폼 가치는 보수적으로 제외됐다. 김민정 애널리스트는 ADC 기반의 항암제가 글로벌 항암제 매출 상위 5개 암종, 즉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 가운데 4개 암종의 시장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미 J&J 등의 라이선스, 아웃된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LCB71 등 니가켄바이오가 보유한 다양한 ADC 후보물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가켄 바이오가 가진 ADC 링커 기술은 혈액 내에서 안정된 형태로 표적 세포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니즈를 충족한다며 ADC에 대한 관심은 그 여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 기업은 비만, 당뇨, 그리고 ADC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 ADC 기술은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로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에 이어 제4세대 기술로 이 기술이 고도로 발전이 되면 인류의 수건인 암 정복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기에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의 가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이 기업의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은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그 지표로 삼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기업의 성장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월봉입니다. DMI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DMI에서 두 선의 간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월봉에서는 항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캔들이 주홍색 볼벤 상단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번 달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잡았지만 저는 그 이상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빅사이클입니다. 예전에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 제약사들의 기나긴 R&D 과정의 성과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섹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를 이미 해소했고 이제 달리기에서 스퍼트를 내어 가속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알테오젠 기업입니다. 이미 기술 이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바이오베타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경쟁사들의 기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실적 부문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기 실적에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 장벽이 높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빅파마들의 기술력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기술 격차를 다 따라잡고 추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일본과의 초격차를 따라 잡은 것이 그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방산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동향에서 경기 침체 징후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예전처럼 취약하지 않습니다. 수출 다변화 및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특정 산업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화장품과 식품 산업의 수출 성과가 가져온 약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은 봄을 맞이하여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듯 주식시장은 선반영입니다. 이미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들어가면 뒷북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새싹이 피어날 때, 새순이 돋기 시작할 때 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주로 연습을 하시고 내년 초의 상황을 보아 제약바이오 중에 우수한 기업을 골라 비중을 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의 매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묻어둔다 라고 생각하고 2, 3년 후에 항아리 뚜껑을 열어 깊은 맛이 나는 묵은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자라면 일봉과 30분봉을 번갈아 보면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봉 매매법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일봉 매매를 하지 말고 주봉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차트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확실하게 올라선 자리입니다. 2주의 마지막 날, 즉 금요일 장이 끝날 때쯤 진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도 타점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는 자리이면서 변동 회기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또 매수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확실하게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음봉이 뜨면서 변동 회기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또 매수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역시 확실하게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입니다. 이번 주가 애매했겠네요. 장이 폭락하면서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회복을 했네요. 이 부분은 일봉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이캐나시 변동 회기선 매매법으로 잡은 매수 매도 타점이
스토캐스틱 스로우의 매수매도 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제시하는 매수매도 타점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봉상에서는 이 지표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봉 매매법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도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을 분석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상승 초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지나간 차트입니다. 작년 11월 초의 모습입니다. 딱 보아도 와리가리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식 투자의 원리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 차트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시황에도 영향을 받고 그 기업에 내재된 모멘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마다 들러붙어 있는 세력들의 핸들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주식 투자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제가 저점에 모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저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기가 저점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캔들 모양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따지기도 합니다. 또한 추세선을 그어보기도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대입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늘색 엠벨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하늘색 엠벨선이 밑에서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확실하게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를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런 자리를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밑에서 엠벨선이 받쳐주고 있고 21선 위로 캔들이 확실하게 올라섰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기본으로 조금 응용한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중부양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일봉상에 공중부양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수치는 이를 그대로 쓰고 스케일에서 가격에 고정시켰습니다. 제가 하늘색 엠벨선만 남겨두고 다른 선들은 모두 지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설정해 두고 얼마든지 매수매 도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엠벨선 자체가 추세선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들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엠벨선 자체가 아주 훌륭하게 추세 전환 지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세 전환 지점을 찾을 때 꼭 엠벨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중부양선 활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봉에서와는 달리 일봉에서는 반드시 골파기가 나와야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분봉에서는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선 캔들이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습니다. 일봉에서는 반드시 골파기 그림이 나온 뒤에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공중부양선이 골파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왜 타점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캔들들이 엠벨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조건 엠벨선이 밑에서 캔들들을 받쳐주고 있어야 합니다. 캔들들이 엠벨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타점을 잡지 말고 엠벨선이 위로 꺾이거나 엠벨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후에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엠벨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였으며 공중부양선이 골파기 그림을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최적의 타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엠벨선이 저 위쪽에 위치해 있고 캔들들이 엠벨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부양선은 골파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원칙에 어긋나므로 타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큰 범위에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그림이 상승 추세가 아주 좋을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상승 추세에서 중간에 잠깐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자리도 타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엠벨선이 쭉 내려와서 캔들들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고 상승 반전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됩니다.
엠벨선이 밑에서 캔들들을 받쳐주고 있고 공중 부양선이 골파기를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세 전환을 확인할 때 반드시 엠벨선을 이용한다.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인 자리를 찾는다. 혹은 캔들들이 엠벨선 위로 올라탄 자리를 찾는다. 혹은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캔들들이 21선 위로 안착한 자리를 찾는다.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것을 확인한 후 공중부양선 골파기가 나온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실패가 없다. 이제 다시 원래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볼벤 상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상단선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이 치고 가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쌍봉을 찍고 심하게 조정을 받은 것이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이 아주 미세하게 상승세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테마선이 수평 상태에서 상방으로 꺾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면서 241선과의 이격이 좁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틀림없는 대세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가 점점 하강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보다 이번에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어 보입니다. 저점에서 캔들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이전 상황과는 사뭇 다르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를 넘어 기세를 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기세를 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기세입니다. 전고 돌파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날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의 매력입니다. 전고 돌파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치지만 결국은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황에 맞아야 하고 내재된 모멘텀이 확실해야 합니다. 제가 또 언제 특집으로 52주 신고가 매매에 대해 다루겠지만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따로 섹터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다시 볼벤 상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세 변곡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온 자리에서 이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타점을 잡으면 대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신호라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곧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파란색 저지바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21선을 돌파하고 테마선을 돌파하고 볼벤 상단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기준선 돌파에 실패한 후 기준선과 볼벤 상단선이 맞닿는 지점에서 급반등을 합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선들은 저항선이자 동시에 지지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저항을 돌파한 후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뒤에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최고의 타점을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답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모두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세밀하게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봉상 대세 변곡점이 등장한 후 볼벤 상단선을 캔들이 뚫었다면 대시세의 초입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주가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지만 주요 맥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 맥점은 다름 아닌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다. 주식 투자의 맥점을 하나만 고른다면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다. 하나를 더 고른다면 중요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이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공중부양선과 이 30분봉상에서 공중부양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봉상에서 나타나는 골파기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분봉상에서는 골파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타점을 잡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분봉상에서는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바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일봉상에서도 그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봉상에서는 골파기를 확인하고 나서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공중부양선을 활용해 보시면 일봉상에서와 분봉상에서 미세하게 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봉상에서는 분봉상에서의 원칙을, 일봉상에서는 일봉상에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분봉상에서의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타점 모두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선 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타점으로 잡은 자리가 이평선들이 모두 밀집된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분봉상에서 타점을 잡을 때 이 자리도 아주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을 극복하고 공중부양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후 3일째 횡보 중입니다. 그러다 오늘 장막판에 공중부양선을 깨고 캔들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평선들이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줄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큰 조정이 나온다면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관찰을 시작하다가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봉상에서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법, 대시세의 초입을 잡는 요령, 상승 추세에서 맥점을 잡아내는 요령 등등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하시고 요점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골파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타점이 보장이 되려면 골파기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분명 골파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봉상에서 공중부양선을 이용해 타점을 잡는 요령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공중부양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엠벨선이 깨지고 공중부양선이 깨어집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파기가 나왔나요? 좀 애매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타점을 잡는 요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이 깨어지지 않으니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고점에서 엔벨선이 깨어지고 공중 부양선이 깨어집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벨선이 캔들들 아래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있습니다. 앞에서 추세 전환 자리를 찾을 때 설명한 것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는 엔벨선이 캔들들 아래로 내려와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도 구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파기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고 있습니다.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파기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직 골파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골파기 그림이 나오질 않았는데 급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 샷으로 진입을 못했다면 다음 기회에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혹은 일봉상에서 골파기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 30분봉을 활용하면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반드시 30분봉과 일봉을 번갈아 봐야 합니다. 일봉도 공중 부양선 차트도 보아야 하고 이평선 차트도 보아야 합니다. 이평선 차트에서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오면 타점이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지표들을 다 활용해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파기 그림이 나오지 않았는데 급등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이것도 30분봉을 활용하면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 골파기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30분봉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